비상 상황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겨울밤 280명을 태운 비행기 한 대가 하늘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목적지 공항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급하게 다른 공항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똑같았어요. 지금은 받을 수 없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니고 연락하는 곳마다 거절이었습니다. 연료는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내려앉지도 못하고 하늘만 맴돌았습니다. 조종사도 승무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딱 한 곳에서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받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단 한 곳만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그날 비행기에 타고 있던 덴마크 승무원은 26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세계 곳곳을 다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서 7일을 보내고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상황이 또 오면 저는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대체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나 라르센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22살 때부터 승무원 일을 시작해서 어느덧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군요. 유럽에서 손꼽히는 대형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유럽 안쪽 단거리 노선만 맡았었는데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먼 곳까지 날아가게 되었지요. 파리, 런던, 로마는 물론이고 뉴욕이나 두바이 같은 장거리 노선까지 다 경험해봤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본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밤하늘 위에서 해가 뜨는 걸 수백 번은 봤을 거예요. 수석 승무원이라는 직함을 달게 된 건 10년쯤 전이었습니다. 대단한 자리라기보다는 오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붙은 이름이에요. 다만 그만큼 책임지는 일이 많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비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나서야 했고 후배 승무원들을 이끄는 것도 제 몫이었으니까요. 덴마크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꽤 강한 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북유럽 특유의 질서정연함,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자랐거든요.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시아 쪽 노선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도쿄나 홍콩은 가끔 경유지로 들르긴 했는데 길게 머물러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에서 몇 시간 쉬다가 다시 올라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굳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삼성전자 제품이랑 김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 그리고 북쪽에 뭔가 위험한 나라가 붙어 있다는 것 정도요.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그냥 멀리 있는 아시아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지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시아 노선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비행시간은 긴데 재미는 없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유럽 안에서 도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고들 했지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10시간 넘게 날아가서 낯선 나라에 내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타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원래 그 노선을 맡기로 했던 선배 승무원이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해왔고 대신 들어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 제 스케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지요. 내키지 않았지만 일이니까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해서 뭐라도 알아둬야 하나 싶어서 인터넷을 잠깐 뒤적여 봤어요. 고층 빌딩 사진 몇 장, 야경이 예쁘다는 서울 풍경, 그리고 공항이 꽤 크다는 정보 정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보고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뭐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랑 비슷하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비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주일의 시작이 될 줄은요. 26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무뎌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비행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코펜하겐을 출발해서 동아시아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이었어요. 승객은 280명 정도였고
대부분 유럽에서 아시아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었지요. 이륙 후 몇 시간이 지나자 기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바뀌었고 승객들 대부분이 잠을 청하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갤리에서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후배 승무원 하나가 다가와서 착륙 준비는 언제쯤 시작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시계를 확인해 보니 목적지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곧 안내방송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조종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기장이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중에 기장이 수석 승무원을 따로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입이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부기장도 계기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지요. 기장이 짧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적지 공항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폭설로 인해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착륙을 받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기상 상태가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몇 시간 사이에 날씨가 급격하게 나빠진 모양이었지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기상 문제로 원래 목적지에 못 내리고 다른 공항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장은 바로 근처 다른 공항에 연락을 넣었어요. 대체 착륙지로 허가를 요청한 거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자기네도 지금은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역시 기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지역 전체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장이 다른 공항에 또 연락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야간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비상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지요. 그 다음 공항도 비슷한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관제 여건이 좋지 않다느니, 활주로 제설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느니,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전부 같았어요. 지금은 받을 수 없다. 조종실 안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연락을 넣을 때마다 같은 대답만 돌아오니 조바심이 나는 게 당연했지요.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비행을 해왔지만 이렇게 여러 공항에서 연달아 거절당하는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계기판에 표시된 연료량을 슬쩍 봤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긴 했지만 이대로 계속 하늘만 돌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비행기라는 게 땅 위에 내려앉아야 연료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소모만 되는 거지요. 기장이 한숨을 내쉬더니 또 다른 공항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수용 불가. 그 두 글자가 무전기에서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녹음된 것처럼요. 비행기는 착륙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고도를 유지하며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름밖에 안 보였어요.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활주로가 있을 텐데 어느 곳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던 거지요. 객실에서는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착륙 시간이 가까워지면 안내방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분들이 느끼는 평화로움과 조종실 안의 긴장감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실에서 나와 갤리로 돌아왔어요. 후배 승무원들이 착륙 준비를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대답했어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딘가는 받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설마 아무데도 못 내리겠어 하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연료 게이지의 바늘이 조금씩 왼쪽으로 기우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쉬지 않고 여러 공항에 연락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받을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종실 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지요. 연료 상황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비상 상황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대로 한참을 더 돌면 여유가 없어질 게 뻔했어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으려면 계속 연료를 태워야 하니까요. 어디든 빨리 내려앉아야 했습니다. 기장이 지도를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었지요. 지금까지 연락한 공항들이 전부 안 된다고 했으니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장이 한 지명을 말했어요. 인천. 솔직히 저는 그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이라는 건 알았지만 거기가 다른 곳들과 뭐가 다르겠나 싶었거든요. 이미 여러 공항에서 거절을 당한 터라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지요. 기장이 인천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착륙 허가를 요청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거절이 나오려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달랐습니다. 짧고 명확했어요. 상황을 인수하겠다. 바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도 없었고 조건을 따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겠다고 했어요. 기장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부기장과 눈을 마주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조종실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요. 갈 곳이 생긴 거예요. 그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을 향해서요. 기장이 계기판을 조작하면서 고도와 속도를 조정했어요. 드디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늘만 빙빙 돌던 게 얼마나 답답했던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희망처럼 느껴졌지요. 인천 관제탑과 계속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접근 경로를 안내해 주었고 다른 비행기들 순서를 조정해서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비행기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항이라는 게 원래 철저하게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어떤 비행기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다 정해져 있지요. 거기에 예고 없이 끼어드는 건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걸 해냈어요. 우리한테 착륙 허가를 내주면서도 다른 비행기들 운항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한 거지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오래 일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관제사들이 얼마나 숙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도요. 드디어 인천공항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280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떠돌던 비행기가 드디어 내려앉을 곳을 찾은 거예요. 착륙은 부드러웠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어요. 승객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몰랐지만 평소보다 착륙이 늦어졌다는 건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내렸다는 안도감에 박수를 친 거였지요. 비행기가 멈추고 문이 열리기 전에 지상 직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허둥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로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비행기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갑자기 들어온 비행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조용하지만 빈틈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걸까? 무사히 착륙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만 한국에 발이 묶인 게 아니었어요. 그날 폭설이 어찌나 심했던지 동아시아 전역의 항공편이 엉망이 되어버렸더군요.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당분간 뜨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승무원 전원이 서울 시내 호텔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 일단 기다리라는 거였지요.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승무원이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긴 비행에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겹치니 녹초가 되는 게 당연했지요. 호텔에 도착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 시간인데도 프론트 데스크에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바로 일어나서 안내를 시작했지요. 표정이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하는 게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체크인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유럽 호텔이었으면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군더더기 없이 진행되었지요. 필요한 것만 간단히 물어보고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랑 조식당 위치만 알려주고는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았을 때 갑자기 피로가 밀려왔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착륙 거부당하던 순간 인천에서 받겠다고 했던 그 목소리, 그리고 활주로에 내려섰을 때의 안도감까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였어요.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지요. 멀리 산도 보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인데 산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조식당에 내려가니 동료들이 이미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며칠이나 여기 있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얼굴에 써 있었지요. 저도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체류가 시작된 거니까요. 그런데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면서 눈이 조금씩 커졌어요. 종류가 정말 다양했거든요. 서양식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흰 쌀밥이랑 국, 그리고 이름 모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김치는 알아봤는데 나머지는 뭔지 하나도 몰랐지요. 호텔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뭘 집어들까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건 뭐고 저건 뭐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지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도와준 거예요. 유럽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손님이 먼저 요청해야 직원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원이 먼저 손님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항공사 쪽에 연락해보니 돌아가는 비행기가 최소 5일은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이 왔어요. 결국 일주일 가까이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 일도 없이 호텔 방에만 갇혀 있어야 하나 싶었. 그런데 회사에서 의외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발이 묶인 거 답답하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둘러보라는 거였어요. 물론 연락이 되는 상태로 대기는 해야 했지만 호텔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지요. 원하면 시내 구경을 해도 좋다고요. 동료들 몇 명이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방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다면서요. 저는 처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게 귀찮기도 했고 굳이 볼 게 있겠나 싶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며칠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날씨가 꽤 추웠어요. 동료들이랑 같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교통카드 사는 법이랑 노선도를 미리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요.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을 마주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출근 시간이었던 모양인데 계단을 내려가는 인파가 끝이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소란스럽지가 않았어요. 코펜하겐 지하철도 출근 시간엔 붐빕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사람들이 좀 더 제각각으로 움직여요. 급한 사람은 앞 사람을 밀치기도 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또 한 번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만 서 있었거든요. 왼쪽은 텅 비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곧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 걸어가는 사람은 왼쪽.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에스컬레이터 한쪽을 비워두는 문화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지켜져요. 꼭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비키라고 하면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단 한 명도 왼쪽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승객들이 그 선을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지요. 문이 열릴 위치를 미리 표시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표시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쪽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내주었지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온 뒤에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밀치거나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순서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요. 열차 안으로 들어가니 꽤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자리가 없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한 정거장을 지나면서 노인 한 분이 타셨습니다. 흰머리에 허리가 좀 굽은 분이었어요. 주변에 빈자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였어요. 노인은 고맙다는 듯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앉았고 젊은 남자도 가볍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하게 감사 인사를 주고받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저는 유럽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설령 양보한다고 해도 뭔가 주저하는 기색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남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태도였지요. 몇 정거장을 더 가는 동안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노인이 타면 누군가 일어났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히 이루어졌지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목소리를 아주 낮췄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이 먼저, 타는 사람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게 당연하게 지켜지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날 오후까지 서울 지하철을 여러 번 탔는데 한 번도 예외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호텔로 돌아가서 먹겠다고 했는데 저는 왠지 밖에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호텔 음식만 먹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혼자 걸어 다니다가 작은 골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양옆으로 조그만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간판에 쓰인 글씨는 하나도 못 읽었지만 음식 사진이 붙어 있어서 대충 뭘 파는지는 알 수 있었지요. 그중 하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 있었어요. 아주 작은 식당이었지요.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국인이 혼자 들어오니까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나 싶었거든요.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뭐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빈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뜻인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지요.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펴는 순간 막막해졌어요. 글씨가 전부 한국어였거든요. 영어 한 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어요. 그냥 글씨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쩔쩔매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눈치를 챘어요.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서서 뭔가를 물어보았지요.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를 말이 섞여 나왔는데 대충 뭘 먹고 싶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모르겠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음식 사진이 떴어요. 밥 위에 여러 가지 채소랑 고기가 올라간 요리였지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거 어떠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지 몰라도 일단 맛있어 보였거든요. 잠시 뒤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그릇 안에 밥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동그랗게 올라가 있었지요. 가운데에는 계란이 하나 얹혀 있었고 옆에 빨간 양념장이 따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옆에 서서 먹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빨간 양념장을 넣고 숟가락으로 쓱쓱 비비라는 거였지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면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와서 도와준 거예요. 말해준 대로 비벼서 한 숟가락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채소 맛이 싱싱하게 살아있었지요. 밥알 하나하나에 양념이 배어들어서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순식간에 비워버렸어요.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산대 앞으로 와서 금액을 알려주었어요. 카드를 내밀었더니 받아서 처리해 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데 표정으로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었다고 영어로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나요.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유럽 식당에서는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친절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업무적으로 응대하지요. 주문받고 음식 내오고 계산하고 끝이에요. 손님이 맛있게 먹었는지 아닌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식당 아주머니는 달랐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내놓은 뒤에도 잘 먹고 있는지 슬쩍 확인하는 눈치였고요.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관광객을 상대하는 유명한 식당도 아니고 동네 골목 안 조그만 밥집이에요. 제가 다시 올 가능성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도 저렇게 정성껏 대해준 거예요. 돈을 더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팀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몰랐던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여기 사람들한테서는 유럽에서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느껴지고 있었지요. 서울에 머무른 지 나흘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동료 하나랑 같이 시내 쇼핑몰에 다녀왔어요.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념품 삼아 몇 개 사볼까 했지요.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지하철역이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쇼핑백도 들고 있어서 좀 귀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호텔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기사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싶었지요. 택시가 금방 잡혔습니다. 기사 아저씨한테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구경했어요. 빌딩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는데 저녁 노을이 꽤 예뻤지요. 호텔 앞에 도착해서 계산을 하고 내렸습니다. 동료랑 같이 로비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에 올라가서 오늘 산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쇼핑백을 꺼내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방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들고 갔던 작은 가방이 있었거든요. 지갑이랑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괜찮았는데 가방 안에는 다른 물건들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손거울, 립밤 같은 거요.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없어지니까 당황스럽더군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생각해보니 택시밖에 없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는 분명히 들고 다녔거든요. 택시 탈 때 옆 좌석에 내려놓았던 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내릴 때 쇼핑백만 챙기고 그냥 나온 거지요. 속이 철렁했습니다.
택시 번호도 못 외웠고 영수증도 안 받았거든요. 어떻게 찾지 싶었어요. 유럽이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택시에 물건 두고 내리면 거의 다시 못 찾거든요. 그냥 운이 나빴다 하고 넘어가야 하지요. 동료한테 말했더니 일단 호텔 프론트에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 혹시 택시 기사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려가서 프론트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하면서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의상 그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방에 돌아와서 그냥 잊어버리자고 마음먹었어요. 별로 중요한 물건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요.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방 전화기가 울렸어요. 프론트에서 온 전화였지요. 택시 기사가 로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 가방을 가지고 왔다면서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시 물어봤을 정도예요. 급하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아까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제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뭐라고 했어요. 손님 물건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영어가 통할 리 없었는데 손짓 발짓으로 대충 물어봤지요. 기사 아저씨도 손짓으로 대답해 주었어요. 다음 손님을 태우려고 뒤를 봤더니 가방이 있어서 아까 내린 곳으로 다시 온 거라고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이 전부 그대로였어요. 선글라스도 손거울도 립밤도 다 있었지요. 하나도 안 빠지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사례금을 주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일부러 시간 내서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계속 내밀었는데도 고개를 흔들면서 괜찮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에서였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일단 택시에 물건 두고 내리면 거의 못 찾습니다. 기사가 가져가든 다음 손님이 가져가든 하거든요. 설령 정직한 기사가 발견한다 해도 일부러 돌아와서 가져다 주는 경우는 드물지요. 본인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 아저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두고 갔으니까 가져다 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사례금도 안 받았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태도였지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는 듯이요. 방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들인데 묘하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시 볼 일도 없는 외국인한테 아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사회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유럽행 비행편이 다시 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집에 간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묘하게 아쉽기도 했지요. 처음 발이 묶였을 때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일주일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비상 착륙해서 정신없이 들어왔거든요.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여유 있게 둘러보니까 정말 대단하더군요. 규모도 컸고 깔끔하고 사람들 동선이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자리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저 활주로에 내렸던 게 일주일 전이구나 싶었지요. 그때 인천 관제탑에서 받겠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코펜하겐에 도착하니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공기 냄새부터 달랐어요.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인데 예전과 같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자꾸 비교가 되었거든요. 며칠 뒤 회사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회였어요. 기장, 부기장, 그리고 저까지 참석해서 경위를 설명해야 했지요. 회의실에는 회사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딱딱했어요. 기장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적지 공항이 폭설로 닫혔고 근처 대체 공항들도 전부 거절해서 인천으로 회항했다고요.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담담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간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일본 공항이 더 가깝지 않았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냐는 투였어요.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 다행이지만 판단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였지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가까운 공항들이 전부 거절했던 건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규정에 없는 상황이니까 받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자기네 책임이 될까봐 다들 피한 거지요. 그런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았고 검토하겠다고 시간 끌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네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거기 일주일 있으면서 많은 걸 봤다고요. 공항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 거리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 작은 식당 아주머니가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모습, 택시기사가 물건을 돌려주러 오던 모습까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요. 간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생기면 인천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그렇게 말했지요. 회의가 끝난 뒤 기장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잘 말해줬다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같은 생각이었다고요. 그날 인천에서 받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른다면서요. 며칠 뒤 회사에서 비상대응 지침에 한 줄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체 착륙지를 선정할 때 공항의 규모보다 시스템의 완결성을 우선 검토할 것.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지금도 가끔 항로 지도를 보면 인천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름이에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혼자 된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요. 26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좋은 곳도 많았고 인상적인 경험도 여러 번 했지요. 그런데 단 7일 만에 생각을 바꿔놓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을 보여준다고들 하잖아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다음에 같은 상황이 또 생긴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문 닫았을 때 인천만 손 내밀어준 7일의 기록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